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생활관리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저는 한보라입니다.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이 3월 달에도 여러분과 이렇게 학력평가 해설 강의로 같이 만난 바 있는데요. 그때도 선생님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토닥토닥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시험지와 씨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시험을 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또 이렇게 선생님과 만난 여러분들은 더욱더 칭찬받아 마땅하죠. 내가 시험을 푸는 것, 채점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맞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하고 내가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선생님과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간략한 총평은요, 따로 클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총편에서 여러분 좀 구체적인 좀 이야기들 선생님 같이 나눠보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좀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보자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활관리라고 하는 과목을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본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해볼만 했죠. 할만하다, 생윤 할만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이번 시험에 총망라되어서 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하나하나 어떤 문제를 맞추고 틀렸고 총 몇 점이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쭉 가게 될 수능까지의 고지는 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당장에 내 점수에 1희 1비 하기보다는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는구나. 이 단원에서는 이런 사상과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번 6월 여러분이 방금 오늘 또 치르고 온 이번 6월 시험은요. 굉장히 단원별로 꼭 다뤄야 할 필수적인 개념들이 빠지지 않고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쭉 1번부터 20번까지 앞으로 하나하나 문항을 살펴볼 텐데 하나도 버릴 만한 문항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충실성을 좀 가지고 이 개념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요 9번 문항, 미리 이제 예고편을 좀 깔고 가자면 9번 문항, 14번 문항, 16번 문항 같은 경우 친구들이 풀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9번 문항에서 롤스와 노직의 사상적인 대비가 문항으로 출제되었고요. 14번 문항에서는 그렇죠. 사형제에 대한 문항, 응보주의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이 또 대비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6번 문항에서는요.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이 또 이렇게 대비돼서 출제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들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3개의 문항들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자, 한번 심호흡 한번 하고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이 아까 도입부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3월 달에도 시험을 치르긴 했었죠.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때 시험은 아시다시피 그래요. 진짜 생활과 윤리는 아니었죠.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생윤 시험을 치렀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고1 과정에 통합사회 과정에서 녹아 들어가 있는 생윤의 문항들, 이런 정도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6월 시험은요. 우리가 진짜로 수업 시간에 생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이 정말 생윤다운 생윤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지금 생윤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게 바로 생윤입니다. 보니까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1번 문항뿐만 아니라 이렇게 갑과 을 혹은 서로 다른 대비된 어떤 사상가 혹은 사상의 어떤 입장들이 많은 문제에서 이런 형식이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쭉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생윤 관련 시험에서 이런 형식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 생윤다운 생윤이구먼 하고서 이제 문제에 또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갑. 윤리학은 도덕적 성품이나 행위 등에 관한 윤리학적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자, 첫 문장의 핵심어가 다 나왔습니다. 일단 윤리학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을도 역시 윤리학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생활과 윤리 과목의 1번 문항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대단원에서 여러분 제일 처음 공부했었던 윤리학의 구분,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분류가 항상 전통적으로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그 공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갑은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윤리학은 도덕적 성품이나 행위 등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무엇을?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서 저 성품, 저 행위는 참 옳은 행위야, 저 행위는 참 잘못된 행위야, 이런 도덕적인 선악을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선악 판단의 이론적 근거, 토대, 기반, 베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윤리학이다라고 갑은 주장하고 있네요. 따라서 가치 판단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의 타당성에 대해 탐구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 우리 생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죠. 가치 판단, 주로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요. 선악 판단,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윤리학, 어떤 윤리학이죠? 그렇죠. 윤리학의 이론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반면에 을은 이야기합니다. 윤리학은 현대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 생명, 정보 등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각 실천 영역별로 윤리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있네요. 네, 우리 이러한 윤리학을 실천 윤리학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는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둘 다다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다시피 규범 윤리학 안에 들어가는 윤리학의 어떤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도덕적인 선과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론 윤리학은요. 보다 더 근원적인 토대와 이론적인 도덕 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실천 윤리학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자, 1번입니다. 갑. 윤리학은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 자체를 탐구하는 것, 그 가능성 자체를 분석하는 것. 그렇죠. 1번의 설명은 분석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메타 윤리학이라고도 우리 공부했었죠. 분석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번입니다. 자, 윤리학은 윤리적 언어의 의미를 언어 의미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죠. 윤리적인 어떤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서 그것이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 2번도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분석 윤리학, 즉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갑에 대한 설명으로는 거리가 멀죠. 3번입니다. 을.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덕 법칙을 연구하여 정립해야 한다. 보니까요. 가치 중립적인 관점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가치 중립이란 말은 뭐죠? 그렇죠.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선악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땠죠? 갑과 을은 둘 다 어떤 규범 윤리학의 범주 안에 속하고요. 따라서 공통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관점이라는 것, 옳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덕 법칙을 연구하는 것도 을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속성과는 또 거리가 먼 내용이었죠. 4번입니다.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단순하게 기술하고 서술하고 디스크라이브하는 윤리학. 그렇죠. 4번은 바로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갑, 을.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 과연 어떠한 삶이 도덕적으로 살만한 삶인가? 과연 도덕적으로 선한 삶은 무엇인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죠. 갑, 을은 모두 선악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도덕적인 어떤 삶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입장에 부합하는 관점에만 모두 체크 표시를 한 학생 누구일까요? 자, 도덕 과학적 접근은 하고 나와 있네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생활과 윤리 안에 들어온 어떤 윤리학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덕 과학적 접근은 인간의 도덕성을 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 중에는 도덕성을 진화의 산물로 여기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이타적인 행위를 추상적인 도덕 원리, 어떤 선의지, 어떤 도덕 법칙 이런 어떤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적응의 결과, 그냥 생물학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결과 이타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 이것을 이런 진화의 산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라고 본다. 즉, 이타적인 행동은,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등 진화를 통한 자연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자연 선택은 뭐죠? 그렇죠. 강한 유전자를 가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것은 살아남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어떤 생명체들은 또 도태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연 선택의 결과 이타적인 행동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 및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덕과학적 접근 중에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요. 진화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진화윤리학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 모두 한번 체크 표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인간의 이타적 행동은 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앞서서 어땠어요? 이타적인 행위는 생물학적 적응의 결과라고 봤죠? 이런 신의 뜻과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찾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은 생물학적인 진화의 결과이다. 그렇죠? 앞서서 계속 나왔던 표현이죠. 맞고요. 세 번째, 인간은 선천적이고 불변하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어때요? 선천적이라는 얘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진화윤리학에서 이렇게 보나요? 방금 우리 제시문에서 어땠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진화의 산물, 적응의 결과, 그렇죠? 어떤 선택의 결과, 환경에 어떤 적응해서 형성되고 변화되어 간 것이지 불변하는 선천적인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지 않겠죠. 자, 네 번째, 인간의 윤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덕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히 제시문의 가장 처음에 이런 진화윤리학이 도덕과학적 접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네 번째 체크한 병이 정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항입니다. 자,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자. 동양의 유교 사상가죠. 유학 사상가죠. 공자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그렇죠, 유교 공자하면 빠질 수 없는 핵심어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고 우애는 형제자매 간에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효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애가 단지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도리, 즉 그 사랑하는 도리가 인이죠. 인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인간다움, 또 사랑의 마음이니까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도리를 가르치는데 효도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예를 지키고 가르치는데 우애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 공자의 사상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효도와 또 우애와 같은 이런 가족윤리를 강조하고 있죠.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그래요. 어때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제시문에 잘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자는 효는 인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니은, 형제자매 간의 우애는 예를 가르치는 덕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지키고 가르치는 데는 우애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또 바로 제시문의 강연자의 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형제자매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효의 실천이다. 어때요? 그렇죠. 우애가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리을 볼까요? 인의 실천과 형제자매 간의 우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애는 인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인을 이야기하면서 효도와 또 우애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리을은 옳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친구들이 이것도 조금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우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그를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워야 해요. 그렇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나를 권력의 억지로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복종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국가에 거주하거나 내가 그 국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살거나 혹은 그 국가 안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무엇한 셈이다? 네, 또 나왔네요. 동의한 셈이다. 그런데 어떻게? 묵시적으로란 말은 뭐예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나 동의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재산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이미 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 국가에게 복종하기로 난 동의해 라는 걸 묵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우리는 그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 지금 요 짧은 5줄의 제시문 안에 동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어떤 권력에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를 동의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동의는 저는 국가의 명예에 충성을 다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종합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동의한 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도 다 동의의 범주 안에 넣고 있구나. 여러분들 혹시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로크의 입장입니다. 어떤 동의론의 관점에서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던 로크죠. 로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회계약론자죠.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였다라고 본 사상가이죠. 그 과정에서 역시나 동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크는요. 이렇게 한번 동의하면 무조건 그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고 봤나요? 국가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 기본권을 침해해도 무조건 한번 동의했으니까 끝까지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저항권도 또 인정했었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 즉 로크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국가의 권력에 대한 명시적 동의만이 복종의 근거이다. 아니죠.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까지도 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번,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시민은 따를 의무가 있다. 자, 선생님 전 이게 로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로크가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생윤의 굉장히 매력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풀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이란 건 말 그대로 생명권, 그렇죠? 여러분의 기본적인 어떤 자유권, 기본적인 재산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막 침해해도 우리는 무조건 그걸 따를 의무가 있을까요? 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주장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갸우뚱할 수 있죠. 로크는 게다가 저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시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았죠. 3번, 국가의 영토를 소유한 자, 땅을 소유한 자는 그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땅을 소유했다는 건 무엇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재산을 향유했다는 거죠. 국가 안에서. 그건 역시 묵시적인 동의의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4번,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시민의 암묵적 동의와는 무관하다? 아니죠. 묵시적인 동의가 암묵적 동의와 같은 표현의 단어니까요. 5번입니다. 국가에 대한 복종은 시민의 동의 없이 성립되는 자연적 의무이다? 아닙니다. 동의를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동의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에 비해 나아가 더 강조할 내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 골라볼게요. 가, 인간 개체의 복제는 복제를 얘기하는데 인간 개체, 즉 이 한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복제해내는 인간 개체의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개체와 배아는 어떠므로
다름으로 네, 인간 개체와 배아는 다르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아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배아는 인간 개체와 다르다고 보는구나. 따라서 이러한 한도 내에서 배아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갑의 입장입니다. 자, 나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연속적인 과정이다. 배아에서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음 탄생해서 소멸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멸하는 그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 개체와 배아는 어머나 어떤 같이 대등한 가치를 지닌다. 왜? 생명은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는 인간이고 어디 이전까지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배아 복제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인간 개체와 배아를 대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발생 시작부터 따라서 배아 복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천천히 봐요. 가에 비해 누가? 나가 더 강조할 내용을 골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하, 배아와 인간 개체는 동일하다. 동일하게 존엄하다. 따라서 배아 복제도 거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좀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기억. 인간 배아의 복제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어때요? 복제 과정에서 수많은 배아들이 파기되고 버려지고 죽게 되고 수단화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인간 생명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선지였고요. 니은입니다. 인간 개체와 배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체와 배아는 서로 대등한 연속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디귿, 인간 개체의 복제는 사회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요.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효율성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 나가 강조할 내용이 아닙니다. 리을입니다. 자, 인간 배아는 생성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그렇죠. 인간 개체와 배아는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배아에서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은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생성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대등한 어떤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나는 주장하겠죠. 나가 더 강조할 내용은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자, 그림은요. 어느 서양 사상가에 대한 형성평가래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선생님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작지만 큰 힌트가 됩니다. 서양 사상가라고 콕 집어주었어요. 그죠? 서양 사상가. 자, 이 학생의 답이 옳게 표시된 것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에 이제 체크 표시를 해볼까요? 도덕은 누구나 따라야 할, 어머나 예외가 없나 봐요. 그렇죠? 누구나 따라야 한대요. 누구나 따라야 할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에 근거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 우리 잘 아는 네 글자. 정언, 명령. 그렇죠. 정언, 명법. 아,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에 근거해야 한대요. 이러한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와, 힌트 너무 많이 나왔다. 그쵸? 보편타당하고 무조건적이고 도덕법칙, 의무의식 이 정도 나왔으면 그렇죠. 의무론을 주장했던 서양의 칸트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칸트에 대한 주장으로 한번 옳은 것 예, 아니요, 바르게 체크 표시했나 살펴볼까요? 주장 1.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어때요? 그렇죠? 네, 맞는 내용입니다. 주장 2.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 도덕 법칙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최대 유용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러한 입장은요. 그렇죠. 칸트의 의무론과는 조금 대비되었던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칸트는 당연히 아니요 라고 체크했겠죠. 기억과 니은은 맞습니다. 자, 주장 3.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는 행위자의 품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 칸트는요,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더 강조하죠. 순수한 동기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행위자의 품성에 주목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는 덕윤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칸트는 아니요라고 했겠죠. 디귿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네 번째 주장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따라야 할 행위의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 네, 그게 바로 누구나 따라야 할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이죠. 칸트는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리을도 네, 바르게
체크 표시한 것이 아니겠네요. 답은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자, 7번 문항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틀린 걸 골라야 돼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도덕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든지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어떻게 평등하게,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들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 그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동물 중심주의자인 싱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사례. A는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이다. 그는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므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동물 실험은 인간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는 동물 실험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싱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내릴까요? 어때요? 긍정할까요? 비판할까요? 그렇죠. 비판하겠죠. 왜요? 네, 맞아요. 동물 실험이 동물들에게 많은 무엇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할 것입니다. 자, 1번.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렇죠. 싱어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언 맞습니다. 2번.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세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세요. 핵심어가 그대로 다시 나와 있죠. 싱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번, 2번 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은 내재적 가치, 즉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싱어는 보고 있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내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대우를, 도덕적인 지위를 또 인정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선지입니다. 이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만이 존엄한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이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만이 존엄한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존엄한 가치가 있다. 4번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싱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네, 싱어는 이것을 종차별주의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과 여성은 생식작용을 중심으로 육체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러나 성 역할의 차이, 남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남성다운 것은 무엇이고 여성다운 것은 무엇이고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성 역할에 따른 행동 양식을 익히는, 배우는, 그죠? 습득하는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학자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어떤 학자가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성주의 윤리를 이야기했던 보부아르에 대한 내용이죠. 아,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고정돼서 여성의 성 역할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여성다움을 형성하고 교육받고 후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 그렇게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성 역할은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어때요?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남성과 여성의 행동 양식은 변화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것은 그 사회에 따라서, 그 사회 모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3번, 성 역할은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제시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4번, 고정된 성 역할을 통해 성평등 사회가 실현된다. 고정된 성 역할?
남자는 남자다운 일, 이거밖에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이거밖에 하면 안 되고 고정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고 익힌다. 이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여성주의 윤리학자들의 입장입니다. 5번, 여성의 본질은 각자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 이미 정해져 버린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BC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또 생윤 문제가 등장했죠. 바로 순서도 문항입니다. 자, 갑. 원초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아하, 지금 핵심적인 단어들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어주고 있어요. 원초적 입장, 최소 수혜자,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 원칙 합의. 여러분 잘 아는 그렇죠. 롤스의 정의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차등의 원칙으로 여러분 또 잘 공부한 바 있죠. 을입니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을은 뭔가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네요.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어떤 부정의한 것을 교정하는 그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재화나 어떤 가치를 합법적으로 취득받았거나 취득했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어떤 불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또 고쳐나가는 이런 교정의 원리에 따라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한 것이다.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렇죠. 노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한번 롤스와 노직 이 두 사상가는요. 정말 많이 이렇게 세트로 출제가 돼요. 정말 많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늘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돼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었습니다. 자, A는요. 둘 다 예라고 할 질문을 고르면 돼요. 즉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 둘 다 예스라고 할 말을 고르면 되고요. B는요. 롤스는 예스인데 노직은 아니오네. 차이점을 고르면 되겠죠. 특히 롤스가 긍정의 답변을 할 만한 질문, 그리고 C는 노직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을 고르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타고난 재능으로 인한 이득은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잘 나왔어요. 타고난 재능, 또 뛰어난 재능.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내가 막대한 돈을 벌었다면 혹은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이득을 개인을 위해서 그 당사자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잘 공부한 바에 따르면 롤스는 어때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죠. 롤스는 타고난 재능으로 인한 이득은 사회 공유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노직은 타고난 재능으로 번 돈 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내가 그로 인해서 이윤을 얻었다면 그로 인한 이득은 내 건 맞지? 라고 이야기하죠. 이 질문은 롤스는 노, 노직은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네요. 따라서 A에 들어갈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절차가 공정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 그 유명한 절차적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롤스와 노직은요. 비록 사상적인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그렇죠. 절차적 정의를 긍정하였다.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적이죠. 따라서 롤스도 네, 노직도 네 라고 대답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A에 들어가면 딱 좋겠네요. 니은은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디귿. 기본적인 자유보다 사회복지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인 자유보다 사회복지 보장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물론 롤스가 최소 수혜자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을 찬성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자유보다 이게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잘 알다시피 롤스의 제1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우선성, 자유의 원칙이었습니다. 롤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B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 최소 국가만이 개인의 재산과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가? 그렇죠. 노직은요.
국가의 역할을 그런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의를 교정하는 그래서 그런 역할, 또 치안과 국방의 역할로 한정하면서 최소 국가론을 이야기하죠. 그러한 최소 국가만이 개인의 어떤 소유권, 그렇죠. 그것을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과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항에서 여러분 잘 느꼈다시피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가세요. 두 사람은 둘 다 그렇죠. 자유의 어떤 가치를 인정했고 국가 자체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죠.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롤스는 찬성하고 노직은 반대했다는 점,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롤스는 사회의 공유자산으로 보았지만 노직은 개인의 몫으로 보았다는 점, 이런 기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반복해서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 과정이래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반론하네요. 반론하기.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반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재반론을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시각과는 달리 우리 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1번, 인공지능의 빠른 진화는 인간 소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네,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네, 부정이죠. 따라서 여기 재반론에 들어갈 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번, 인공지능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서 직업윤리의식이 약화될 것입니다. 네, 이건 역시 부정적인 관점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재반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더 창출될 것입니다. 어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게다가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 오히려 역으로 일자리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재반론 타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주장하기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반론으로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하기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재반론하기 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역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3점짜리 문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풀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낯설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시문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답이 숨겨져 있는 문항이니까 자, 역시 긴장하지 말고 같이 한번 살펴봐요. 갑, 자유경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뿐이다. 이는 즉 기업이 지켜야 할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법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하는 것? 극대화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다. 즉, 지킬 건 지키면서 법은 지키면서 최대치의 이윤을 버는 것. 즉, 준법을 하면서 최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기업의 유일한 책임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따라서 기업은 속임수 없이, 즉 법은 지키면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해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을입니다. 기업은 경제적인 이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자선활동,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기업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갑은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기업은 법적 차원을 넘어서서 윤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아니죠. 법 안에서 최고의 이윤만 지키면 최대치 이윤만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 이상의 이런 어떤 자선활동이나 장애인 고용과 같은 윤리적인 책임까지는 질 필요가 없다라고 갑은 보고 있죠. 2번은 을의 어떤 주장으로 적합한 내용이었습니다. 3번. 기업은 이윤 추구 외에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을이 이윤 추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즉 그것도 물론 하지만 플러스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기업은 언제나 자기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 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5번.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 추구가 중요하다? 아니요. 둘 다 공통적으로 일단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갑, 을 사상가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갑, 일정한 생업, 즉 항산이 없으면서 떳떳한 마음, 즉 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 가능한 것이다.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즉 항산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 항심도 없어지게 된다. 만약 떳떳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백성들은 방자하고 사악하게 될 것이다. 그 유명한 항산, 항심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맹자의 사상입니다. 자, 을.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양식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할 일의 순서를 정해두었다. 누가요? 그렇죠. 신이 그렇게 했대요. 오, 그래서 또 나오네요.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 부르심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맡은 직업을 신이 정해주었다. 즉 신이 나를 부른 일이다. 신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렇죠, 칼뱅의 직업 소명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갑을 동양서양 너무나 다른 사상가들 같은데 이 두 사상가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질문을 찾아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기억, 사회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가? 자, 보니까요. 맹자는 우리가 유명한 항산, 항심론도 주장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노심과 노력을 구분한 것도 네, 알고 있죠. 노심, 정신노동과 노력, 육체노동을 이야기하면서 역할 분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맹자 역할 분담 필요하다라고 보죠. 어때요, 칼뱅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양식을 구분해 놓았다고 했죠. 그리고 각자에게 맡을 바 일을 주고 각자의 위치를 정해 놓았다고 했죠. 아, 각자 해야 할 일을 구분했네, 역할을 분담했네. 칼뱅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겠죠. 기억은 답이 되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직업은 생계수단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가? 즉,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맹자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선비만 가능하고 일반 백성들은 일정하게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덕도 지킬 수 없으므로 도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그 얘기는 맹자에게는 직업은 그냥 먹고 사는 거,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더 그 이상의 도덕적인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된다는 것 알 수 있죠. 따라서 맹자에게도 직업은 생계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 맞습니다. 칼뱅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직업은 누구의 부르심이니까요.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니까 당연히 생계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니겠죠. 기억과 니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선지가 되겠네요. 자, 디귿입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일단 맹자는요, 뭐 신 개념이 전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맹자 자체가 그죠? 우리가 뭐 유신론적인 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맹자 당연히 아니요라고 할 거고요. 칼뱅도 어때요?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단 칼뱅은 직업 생활에서의 성공은 구원의 증거, 증표가 된다, 어떤 구원의 사인이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야 해, 칼뱅의 사상이라고 볼 수 없겠죠. 리을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가? 아니죠. 맹자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노심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았고요. 탈백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13번 문항입니다. 편지가 나왔네요. 땡땡에게 요즘 내가 친구와 대화 중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고민이 많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해야만 더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어느 고대 동양사상가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서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자세란다. 그러니까 친구와 의견이 부딪히게 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후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노력을 해보렴 하고 편집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상가는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의 서를 다루고 있죠. 자, 서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어떤 그런 배려의 마음을 뜻하죠. 여러분 흔히 아는 역지사지의 기본 정신과 상통합니다. 자, 강조하는 내용 골라보겠습니다. 1번, 타인 간의 갈등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 너무 삭막해요. 공자 선생님이 말한 서와 거리가 멉니다. 2번,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이게 맞겠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서 그것을 남에게 적용해 보는 거니까요. 3번, 인간관계에서는 유용함, 즉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지는 이런 것들은 서의 기본 정신과 거리가 멀어요. 4번, 남과 나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아니죠. 내 마음을 미루어 보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니까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같다, 통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5번, 서로의 의견을 이해타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조율하는 태도 역시 서의 정신과 맞지 않는 좀 쉬운 문항이었죠. 자, 14번입니다. 자, 가의,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B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역시 순서도와 더불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또 등장하셨습니다. 자, 갑. 형벌제도는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잘 봐요. 문제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제시문만 잘 분석해도 그죠? 우리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형벌제도는 무엇에 상응하는 처벌이래요?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거래요. 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그런데 벌을 줄 때는요. 어때야 된대요? 동등해야 된대요. 즉 그 얘기는 뭘까요? 자신의 그 범죄의 수준에 맞춰서 동등한 벌을 받아야지 내가 지은 죄보다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그렇죠. 가벼운 그러한 벌을 받아선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동등성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벌에 대한 응보주의적 관점. 가장 대표적으로는 칸트가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했죠. 자, 을입니다.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요?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딱 띄어야 되죠. 뭔가 효과를 따지네?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떤 그렇죠. 결과적인 유용성을 따지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형벌을 바라보고 있구나. 자,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범죄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어 범죄자와 구경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기 때문에 무엇에 효과적이다? 범죄 예방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나는 사형은 반대하고 종신노역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베카리아의 사형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베카리아는요.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형 반대론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떤 결과적인 실용성, 유용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또 반대했던 학자이기도 하죠. 자, 이것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 적용해 볼까요? A는 잘 알다시피 칸트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칸트만. B는요. 두 사람의 공통점. C는요. 그렇죠. 베카리아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 형벌의 일반적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어때요? 갑은요. 그런 식의 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형벌은 그냥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을은요. 범죄 예방에 뭐가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죠. 형벌의 일반적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이것은 A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좀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형벌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과되어야 한다.
즉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뭐 사회의 어떤 뭐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네, 칸트의 생각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A에 해당하는 내용 맞죠? 디귿. 형벌의 부과는 즉 공통점 만나볼까요?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 유용성. 그리고 또 효과를 따지는 건 칸트는 동의하지 않았죠. C에 해당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틀렸고요. 리을. 범죄 억제력의 측면에서 즉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나는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베카리아의 내용 맞았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15번 문항입니다. 다음 가상 대담 속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선생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민 불복종은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내에서 법이나 정책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삐리삐리해야 합니다. 자, 이분 누굴까요? 그렇죠.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정리했던 롤스와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최후의 대책으로 시도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고요.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죠. 4번 시민 불복종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법 체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반하여 그 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민 불복종을 했을지라도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의 그런 어떤 위법에 대한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보았죠. 5번 다수결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죠. 롤스는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법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시민 어떤 불복종의 정당한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한번 골라볼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그런 약자들에게 입학이나 취업에서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고 하죠. 자, 왜냐하면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약자들도 어떤 다수의 다른 구성원들과 실질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제 생각에 당신은 띠리리링 블라블라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놓치고 있군요. 모르고 있군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하고 기억에는 적극적 우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이것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입니다. 노력이나 성취를 무시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군요. 그렇죠. 적극적 우대 정책은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중시하는 업적주의와는 위반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 어떤 근거 맞고요. 니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군요. 아니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약자들이 실제적으로 경쟁을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할 수 있게 어떤 특혜를 주는 걸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죠. 자, 니은은요. 갑의 의견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또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적합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디귿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또 다른 차별, 즉 그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맞고요. 반대 논리, 리을입니다. 과거의 차별과 관련이 없는 현 세대에게, 즉 현재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옛날 사람들이 우리 어떤 선조들이 한 차별인데 그걸 왜 우리 후세대인 우리가 보상해야 하는 거죠? 이건 좀 약간 책임의 어떤 주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거의 차별과 관련이 없는 우리에게, 현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우대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 맞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입니다.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모둠이 발표하기로 한 인공임신 중절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니? 즉 낙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니? 상반된 관점, 서로 다른 관점을 찾을 수 있었어. 맞아.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선택옹호주의와 반대하는 생명옹호주의가 있었어. 생명옹호주의 입장은 기역으로 정리할 수 있어 라고 나와 있네요. 아,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잘 알다시피 찬성하는 논거는 여성의 선택, 여성의 자율적인 어떤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선택옹호주의라고 부르죠.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태아의 생명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생명옹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기역은요, 생명옹호주의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옹호주의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태아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낙태를, 즉 인공임신 중절을 반대하겠죠. 아하,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 논거를 한번 정리하면 되겠구나. 1번입니다. 여성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해. 이건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하는 입장이겠죠. 자, 2번.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아주 대표적인 선택 옹호주의의 논거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태아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해. 그렇죠. 태아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해.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옹호주의에 대한 논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태아는 여성 몸의 그냥 일부야. 신체의 일부지 주인은 여성이야. 따라서 태아에 대한 권리는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 여성의 선택을 옹호해야 해. 네, 낙태를 찬성하는 근거가 되겠고요. 5번입니다.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 방위의 권리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어. 역시 여성의 선택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선택 옹호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이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니부어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계, 니부어, 개인윤리, 주안점, 개인의 양심이나 윤리의식 등 개인의 도덕성에 관심을 두는 것, 개인윤리 맞죠? 문제 파악. 개인의 도덕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나 실천 의지에 초점, 즉 개인에게 어떤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파악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문제 해결 역시 개인적 덕목 실천 및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윤리는요, 사회 구조와 제도와 정책의 도덕성을 좀 주안점을 두고 파악하죠. 따라서 문제의 원인 역시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파악합니다. 문제 해결은요, 개인의 도덕성 함양도 물론 필요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개인윤리적인 관점만 가지고는 사회윤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및 사회의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강제력, 즉 어떤 법적인,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관계 한번 볼까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상호 배타적 관계이므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만으로 사회 문제 윤리를 해결해야 하고 개인윤리는 다 배타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둘 사이의 조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합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항입니다.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가. 도덕 규칙은 이러한 행동을 하라가 아닌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유덕한 성품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아하, 덕윤리적 관점이구나. 그쵸? 자, 나. 선이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과 전체 행복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 맞습니다. 공리주의가 되겠네요. 자, 이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자, 보기입니다. 행위의 유용성보다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 즉 행위자 내면의 덕성이 더 중요한가?
행위 유용성보다 네라고 대답하는 건 덕윤리의 입장이 되겠죠. 가는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반면에 공리주의자들은 행위 유용성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죠. 도덕법칙은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 이건 칸트인데 칸트는 둘 다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요에 해당이 되겠네요. 가는 C, 나는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볼까요?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주장한 고대 서양의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다시 이데아의 세계,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본질이 있는 세계로 돌아간다고 본 사상가 바로 플라톤이 되겠죠. 기억은 플라톤입니다. 자, 플라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죽음은 피해야 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2번,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 즉 그런 참된 진리가 바로 이데아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죠.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번, 인간은 죽음 후에 그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아니죠. 이데아의 세계로 가서 진정한 이데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3번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3번은 에피쿠로스의 입장이 되겠네요. 4번,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흩어지는 것이다. 역시 에피쿠로스의 입장. 따라서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원자가 다 흩어져 버리니까. 5번,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니까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죠. 동양의 장자의 죽음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쭉 20문항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나왔던 이런 주요 개념들,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다 등장했어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차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부해야 할지 우리 총평에서 또 선생님 많은 이야기 또 들려드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힘차게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닦아서 9월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